네, 여러분 김종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몇 가지 일이 있어서 좀 이슈가 있어서 좀 늦었는데요. 저희 그 중간고사 이후로 저희 그 대면으로 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 아마 정식으로 어나운스 된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대면으로 열리는 수업 있지 않습니까? 대면으로 열리는 수업.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 공학과 대부분 수업이 대면으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면으로 열리는 수업은 아마 중간고사 이후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는 아마 중간고사 지난 그 다음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대면 수업이 좋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처럼 이제 아직 학교 생활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다는 걸 해본 적 없으신 분들은 그것도 일종의 경험이죠. 예. 온라인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다들 멘붕이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더 힘들었을까요? 교수들이 힘들었을까요? 사실 둘 다 힘들었죠. 둘 다 힘들었는데 제 생각은 저는 처음에 학생들이 훨씬 힘들 줄 알았어요. 아,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적응이 빨라요. 솔직히 학생들이 굉장히 유연하다고 해야 되나요? 사고가 되게 유연해요. 아직 젊어서 그런지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도 빠르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더 적극적이고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벌써 교수 된 지 5년이 넘었으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사람은 이제 변화에 적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막 당황하시고 또 저 정도만 해도 뭐 그렇다 치는데 뭐 나이가 환갑이 넘어가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또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교수들이 좀 더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고려대학교 교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학생들도 이제 학생이나 교수나 이제 비대면 강의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왜 높은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학교에 계시더라도 오늘처럼 1교시 수업이다 그러면 좀 힘들잖아요 나오기가. 저도 오늘 아침에 잠깐 회의 있어가지고 늦게 됐는데 정말 죄송한데 어, 사실 이제 그런 거 생각했을 때 1교시 같은데 진짜 학교 나오고 그러면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보면 여러분들은 진짜 모범생인 거예요. 저 대학교 1학년 때는 저는 뭐 1교시 수업을 한 절반도 못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되게 게으르고 맨날 놀고 술만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성실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새 학생들 뭐 어쩌고 말은 많지만 개인적으로는 저희 때보다는 훨씬 뭐랄까 조직 사회에 좀 더 순응하는 면도 있고 그러면서도 좀 어느 정도 유연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좀 괜찮게 보는데 사실 대면으로 다시 이제 적극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제 그동안 1년 반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잘 하다가 이제 대면으로 돌아가면 다 좀 뭐 어느 정도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적응해야 하는데 그리고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울산인데 혹은 집이 여수인데 내가 여기까지 그래서 뭐 비대면이라니까 지금 고향에 내려서 듣고 있는데 아 다시 가야 되나? 서울로 가야 되나? 이 짧은 시간 어떻게 집을 구하지? 뭐 그런 생각 들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제가 중간고사 기간을 15분씩 우리 1대1로 대면 아니고 줌으로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자세히 물어볼게요. 어떻게 대면을 하더라도 코딩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여러분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짜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코딩 수업은 비대면과 대면을 좀 섞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근데 아, 잠시만요. 저희 지금 10시로 설정이 돼 있어서 안 들어와진다는 학생이 있으세요. 근데 다 들어왔는데? 잠시만요. 저희 단톡방에 보면 10시로 설정이 돼 있다고 하네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바꾸지? 설정을 일반, 비디오, 오디오, 화면 공유, 채팅, 배경, 녹화. 이거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바꾸지? 잠깐만요. 이거 잠시만요. 이거 잠깐만 보안인가? 어,
자, 여러분들 다 제 목소리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대기실에 앉혀놓고 저 혼자 10분 동안 떠들고 한 7분 동안 떠들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야, 오늘 완전 엉망진창이네. 예, 죄송합니다. 예, 뭘 떠들고 있었냐? 제가 오전에 그 대면 비대면 관련해서 수업이 그 회의가 잠깐 있어가지고 좀 들어갔다 오냐고 좀 늦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면으로 중간고사 끝나면 전면으로 이제 대면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뭐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면을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면으로 전환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직원이나 교수들도 이제 코로나 2차 백신까지 다 접종을 했는지 다 조사를 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제 대면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분 동안 했던 얘기를 요약해서 짧게 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비대면이 좀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 저도 고려대학교 내에 이거 설문조사한 결과를 봤는데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에 좀 더 선호한다. 그리고 심지어 교수도 선호합니다. 근데 코로나 처음 딱 터졌을 때는 학생들이 적응이 더 빨랐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젊다 보니까 생각이 좀 유연하고 좀 뭐랄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별로 거부감이 없고 좀 더 많이 이제 뭐 여유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은 코로나가 처음에 딱 와서 2020년 1월 1학기부터 전면 비대면 돌아섰을 때 학생들은 별로 타격이 크지 있긴 있었지만 일단 교수보다 덜했어요. 교수들은 이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교수들은 또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생각이 유연하지도 못합니다. 젊지도 않고 그래서 교수들이 오히려 좀 멘붕이 많이 왔지 학생들은 교수보다 나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인강 세대라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교수들은 인강 세대가 아니라서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다는 개념이 없어서 가지고 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대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걱정이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녹화를 해서 줬죠. 그러니까 수업이 복습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그 개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 수업 때 못 들으시면 못 듣는 거예요. 사실 이거 조금 학습 관점에서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학습 관점에서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의실 실시간으로 제가 강의하는데 뒤에 뭐 카메라 갖다 놓고 녹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중강소 기간에 1대1로 우리 미팅을 하면서 잠깐만요. 지금 1대1로 녹화를 하면서 우리가 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강의 형식에 대해서 투표를 했었는데 지금 개별 면담형이 거의 과반수라서 개별 면담형으로 하고 그 다음은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학생이 8명 있었고 그다음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는 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별 면담형으로 하고요. 프로젝트 좋거든요. 프로젝트 한번 해보면 좋은데 사실 딥러닝 관련된 라이브러리 쓰는 프로젝트는 여러분께서 언제쯤 하면 좋냐면 좀 뭔가 더 배우고 나서 하면 더 재밌는 게 많아요. 조금 있으면 손글씨 인식하는 거라든지 그런 라이브러리나 객체를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금 말고 한 기말이나 기말쯤 프로젝트나 과제 등등으로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그 중간고사 이후 대면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 있으실까요? 반도체공학과는 첫 대면 수업이죠. 대학 입학해서. 예, 아주 기대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들 만나면 예, 재밌는 것도 있고 좀 더 짜증나는 것도 있어요. 아씨, 예를 들어 비가 오고 추워 죽겠는데 9시까지 수업을 나야 된다? 조금 그렇습니다. 그쵸? 이거는 조금 짜증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약간 대면이랑 비대면을 좀 섞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녹화를 해서 같이 보고 싶은 게 있고 또 아니면 코딩을 같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의실에서
이게 파워포인트만 가지고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채팅창에서 예, 교양 교양은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 반도체 공학과 전공이 있죠. 딱 여러분들 수업 듣는 수업. 여러분들 25명, 26명 이 반도체 공학과 학생들만 듣는 수업 있지 않습니까? 그 수업이 처음에 열릴 때 대면으로 열렸어요. 이 수업도 우리 대면으로 열렸습니다. 근데 50명 이상 수업은 비대면으로 열게 했죠. 그래서 50명 이상 수업은 끝까지 비대면이에요. 근데 강의가 처음 개설될 때 대면으로 개설된 강의는 아마 대면으로 전격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참 그렇죠. 근데 반도체 공학과는 대면을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위에 선배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기인데 반도체공학과 일기 학생들은 서로 좀 같이 만나고 뭐 그런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반도체공학과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 김수진 교수님 수업도 듣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진 교수님 수업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면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김수진 교수님도 좀 난감해 하던데 저도 사실은 코딩을 파워포인트로 가르치는 게 맞나 싶어요. 사실 코딩은 우리 1학기 때 했듯이 화면 공유하고 여러분들 시간 주고 나도 시간 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거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저희 한 번은 뭐 남은 기간에 중간고사 이후에 8주를 기말고사 빼고 7주를 전면으로 다 대면을 하기보다는 코딩 관련해서 제가 모니터를 쉐어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때에는 비대면으로 할까 그 생각도 있고 아니면 대면으로 하더라도 제가 노트북을 가져가서 줌 켜고 강의를 하면 뭐 강의실 오고 싶은 학생은 오고 집에서 듣고 싶은 학생은 줌으로 좀 약간 여기 지금 제가 제 방에서 하는 것처럼 안정되진 않겠지만 좀 낫지 않을까 뭐 싶긴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박은호 학생이랑 최민호 학생 두 분 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셨나요? 예. 자, 박은호 학생 50명 이하인데 비대면으로 개설된 강의는 비대면입니다. 맞아요. 근데 반도체 공학과 전공은 제가 알기로 다 대면으로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은호 학생 맞나요? 제가 알기로 반도체 공학과 전공은 다 대면으로 개설됐어요. 예. 그거는 저의 선택이 아니라 반도체 공학과의 선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 교양은 비대면이에요. 사실 저는 이게 좀 약간 아닌 것 같아. 왜냐? 다 비대면을 하면 비대면을 하고 대면을 하면 대면을 해야지. 대면으로 와서 학교로 왔어. 근데 그 다음 수업은 비대면이래. 그럼 어디 가서 수업 듣지? 스타벅스 가나? 스타벅스에 사람이 몰리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저도 지금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예. 자, 대면으로 개설된 교양도 비대면인가요? 대면으로 개설된 교양은 아마 수강 인원이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했을 거예요. 그 강의는 기본적으로는 대면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저 같은 경우는 예, 맞습니다. 예. 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공지가 되긴 될 건데 여러분 그때 가서 헷갈리면 안 되니까 지금 저도 방금 다 듣고 온 사항을 회의 끝나고 한 30분, 20분 정도 늦게 수업이 오버되는 바람에 좀 늦게 들어온 거라서 저도 지금 방금 다 듣고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다 물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제 생각은 저희는 대면 비대면을 섞을 겁니다. 일단은 대면을 여러분의 반응을 봐서 대면에 오는 게 좀 괜찮다. 어차피 나는 다음에 수업 있다. 뭐 학교 와서 애들 보고 놀면 좋다. 면 대면으로 오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면이 좋아하는 것 같다 싶으면 대면으로 쭉 진행을 할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코딩을 같이 하는 때는 제가 이제 모니터를 쉐어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비대면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는데 어떻게 노력하냐면 강의실에서 줌을 켜고 이렇게 화면 앞에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집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이런 마이크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음질이나 화질 우리 1학년 때 1학년 1학기 때 C 언어 수업 생각하면 되는데 초반에 별로 음질 안 좋았잖아요. 그게 이거 마이크 없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노력을 한번 초반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 진행하고요. 자, 고연전 하냐? 이거 고연전 저도 고대 교수로 온 지 2019년 9월에 왔으니까 여러분
2019년 9월에 고대 교수를 왔는데 고연전 아직 한 번도 못했어요. 2019년은 비가 많이 와서 취소되고 그런 지 한 번도 없었는데 비가 왔다고 취소를 하더라고. 깜짝 놀랐지.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올해도 축제가 캔슬됐는데 아마 고연전에는 할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고연전 9월에 하거든요. 그래서 고연전 못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니, 이미 못했죠. 예, 이미 못했습니다. 예, 예, 안타깝습니다. 저도 고연전 보고 싶은데. 고연전 재밌습니다. 예, 저도 고연전 하면 진짜 옛날 생각나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2학년 때 고연전을 보겠군요. 예, 고연전 예, 재밌습니다. 예. 저 미국에 있을 때 실리콘밸리 고연전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SK 하이닉스 다니시다가 유학을 가게 되면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 미국에 어디서 할지 모르죠. MIT에서 할 수도 있고 MIT로 하게 되면 보스턴에서 사실 거고 스탠포드, 버클리 이런 데서 하면 뭐 실리콘밸리에 계실 거고 그럴 텐데 미국에서 박사 끝난 다음에 취업을 할 땐 다 실리콘밸리로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 반도체 회사나 IT 회사가 다 실리콘밸리에 있으니까. 실리콘밸리에 가면 실리콘밸리 고연전이 있습니다. 뭐냐?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고대 출신이랑 연대 출신들 모아다가 다들 대부분이 다들 이제 전자과 뭐 컴퓨터과 이쪽 출신이 대부분 한 80% 되고 뭐 경영학과 이런 출신도 있으십니다. 왜냐 MBA 같은 거 하신 다음에 이제 테크 쪽 페이스북 이런 데서 이제 뭐 개발 뭐지 그런 기획하고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그런 고대 출신, 연대 출신 모아다가 고연전을 해요. 이번에 근데 고연전 뭐 하느냐? 축구, 농구, 럭비, 야구, 잠깐 뭐 하지? 럭비, 축구, 야구, 농구 하나 더 있는데 아이스하키 이거 5개를 하느냐? 5개 하느냐? 그거 안 하고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 고연전을 해요. 골프 고연전. 그래서 골프를 칩니다. 모여서.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막 돈 많은 사람만 치는 거 아니니까 가족도 나오고 자녀들도 나오고 나왔는데 저 때는 고대가 압승을 했거든요. 압승을 했는데 다음 해에 연대 가족 중에 한 명이 자녀 중학생인데 선수가 한 명 있었어. 걔가 올키라고 하는 바람에 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겼습니다. 예, 올해는 이겼다는 소식이 제가 실리콘밸리를 떠난 지 벌써 6년째인데 6년이 지난 저한테도 들려오더라고요. 올해는 이겼다 그러길래 막 자랑스럽습니다. 일단 기억이 납니다. 예, 뭐 쓸데없는 소리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고연전 할 겁니다. 아마 하겠죠? 하면 그때 몰아서 넣으면 됩니다. 예, 저희 중간고사 개인 면담 날짜 잡을 겁니다. 이제 오늘 그것도 공지를 드릴 건데요. 오늘 그 대면 비대면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좀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막 질문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질문하다 보니까 저도 좀 늦었습니다. 자, 보시면 잠깐만 달력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가 중간고사 기간 시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날짜 시작이 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고사 20일부터 시작입니다. 20일부터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20일 저희 수업 시간과 오후 9시 이후에 저녁 시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녁 시간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녁 시간도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녁 시간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제 오전이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분씩 잘라서 면담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함수 짜는 법과 의미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보면 불리할 것 같지만 초반에 본다 해서 불리하지가 않아요. 왜냐? 제가 다 다른 코드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코드 중에서 비슷비슷하긴 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다 코드가 비슷하죠. 그럼 제가 클래스의 의미가 뭔지 아냐? 요거 이렇게 따오면 무슨 어떤 기능을 가져올까? 요 함수를 바꾸면 내용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걸 물어볼 거라서 여러분들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초반에 본다 그래서 전혀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중간고사는 대부분이 다 제가 볼 때는 전혀 못 따라오는 학생들 몇 명을 찾아내는 거지 중간 이상 따라오는 학생들 이상을 편차를 두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초반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20일, 22일 그리고 이번 중간고사 제가 캘린더를 보니까 한 2주 정도 되던데 코로나 때는 중간고사를 2주 정도 하죠. 그래서 27일, 29일은 근데 27, 29일은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0, 21일, 20일, 22일 하고 그 주에 20일과 22일이 있는 주에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단톡방을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쓰게 할 겁니다. 아니면 두들이라고 해서 투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서 제가
그 투표를 하게 할 겁니다. 제가 언제 그거를 만들 거냐면 내일 정도에 만들어서 조교를 통해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원하는 시간을 쭉 표시를 하면 그 시간대에 저랑 같이 이제 그거 하시면 됩니다. 미팅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미팅 시간은 20일, 22일 수업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시험 범위는 이 오늘 나가는 인공신경망 이전까지예요. 자, 보세요. 이 한 뭉탱이가 끝났죠? 두 번째 뭉탱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가요. 그러니까 원래 요게 반이고 오른쪽이 반이에요. 자, 주석으로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게 절반이고 이게 반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코드를 짤 뼈대는 다 만들었어요. 그 뼈대 안에다가 살을 붙여 넣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코드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죠. 시그모이드를 하나 씌우느냐 마느냐, 소프트를 하나 씌우느냐 마느냐, 요것만 차이가 있지. 코드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거기에 내용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객체 지향의 아름다움인데 객체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휴먼이다. 휴먼을 만들었어. 그러면 휴먼 안에 함수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걸 계승받는 그런 객체는 자기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기는 내용을 조금씩 바꾸는 것일 뿐이지 지금부터는 그렇게 코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는 약간 빠른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일단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개념을 나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니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신경망이에요. 자,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1학년 2학기 객체지향 수업만 끝나면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그다음에 이제 방학 동안에 코딩 연습만 좀 하면 이제 SK 하이닉스에 입사를 하시겠지만 방학 중에 뭐 컴퓨터과 애들 대학원 1학기 정도 수준 되는 애들보다는 여러분이 코딩을 더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AI로 AI 라이브러리를 잘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정도의 내용을 했어요. 그래서 AI가 되게 코딩이 엄청 빡셀 것 같은데 코딩이 진짜 쉽습니다. 왜냐?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서 하나 객체만 클래스만 잘 만들어주면 그걸 다 따서 쓰면 되니까 되게 쉽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신경물질 전달 체계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수학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뉴런에서 아래에 있는 뉴런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이렇게 많은 경로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전기 신호를 증폭시킬 수도 있고 감쇄시킬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전기 신호를 다 더해서 역치라고 부르는 기준을 넘으면 나는 전기 신호를 전달받고 그렇지 않으면 전달 못 받았다라고 보는 게 이 왼쪽에 인간의 신경세포의 신호 전달 체계입니다. 그걸 수학적으로 그리면 오른쪽과 같아요. 자, 위에 있는 뉴런이 아래에 있는 뉴런으로 전기 신호를 전달했죠. 그럼 거기에 가중치를 붙여요. W를 곱해줘. 이 W라는 게 1보다 크면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고 우리 0과 1 사이면 신호를 감소시키는 거죠. 값을 줄이니까. 이게 0이면 신호를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0을 곱해서 신호가 딱 사라진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1이라면 있는 신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전달받은 그 신호의 세기에 가중치를 다 곱한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어떤 걸 그 0이 되느냐 1이 되느냐 1이 되면 전달이 됐다 0이 되면 전달이 되지 않았다니까 이걸 판단하는 거 이거는 이진분류랑 똑같네요. 액티베이션 함수라 부르는 시그모드 함수를 만들어서 0.5를 기준으로 딱 잘라버리면 0.5보다 크면 내가 액티베이션이 돼서 그 신호가 활성이 돼서 내가 전달을 받았고 그 0.5보다 작으면 0이 돼서 내 신호를 전달받지 못했다가 되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한 이진분류기랑 수학적으로는 똑같다. 즉 뉴런에서 신경세포에서 신경물질이 전달되는 건 우리가 이진분류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느냐 이런 구조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운데 히든 레이어를 하나씩 쌓는 거예요. 히든 레이어를 하나씩 쌓아요. 그러면 인풋으로 우리 지금까지 인풋으로 나왔던 것들은 우리 X 언더바 데이터에서 1시간 공부했는데 2시간 족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는 뭐 빵점을 받았다. 뭐 2시간 공부하고 3년치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얘도 역시 빵점이래. F를 받았다. 이렇게 두 개를 입력받거나
혹은 우리가 당뇨병 환자 데이터를 한번 썼던 적 있죠. 당뇨병 환자 데이터 8차원짜리를 입력받아서 당뇨병 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값을 출력했다라고 한다면 이 개수가 바로 이 배열의 개수예요. 얘는 지금 입력을 3차원짜리를 입력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동그라미 하나니까 얘는 하나의 값으로 0 또는 1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건 지금까지 그럼 배운 적이 없는 건데요?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 가운데는 도대체 뭐냐? 지금부터 배울 히든 레이어예요. 우리 당뇨병 환자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W 값과 B 값을 아무리 용을 쓰고 해도 100%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 제가 그 제가 이거 착받침을 얘기를 드렸죠. 내가 우리 그다음에 시험 공부와 족보의 양으로도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책받침 하나로 선형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그랬고 이걸로 100%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10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언제냐면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도 그 데이터도 계속 학습을 시켜보면 최대한 77%까지만 성능이 나오는 거지 더 이상 성능이 안 나온다 그랬죠. 왜냐? 분포가 있으면 그 분포를 갖다 놓고 최대한 각도를 맞춰서 열심히 해봤자 77%가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 보이는 이 히든 레이어라는 구조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줄 때마다 저는 제 손에 책받침이 이렇게 하나씩 이게 더 생기는 겁니다. 이게 책받침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잘만 조합을 하면 더 높은 확률로 분류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성능이 높아지는 거고요. 딥 러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히든 레이어가 딥하게 많이 쌓아서 한 20개 정도 그래서 성능을 무지막지하게 끌어올리는 게 딥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저 히든 레이어라는 건 인간의 신경세포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신경세포를 모방했다는 건 그냥 이진분류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름을 인공신경망에 붙이는 건 멋있게 부르는 이름일 뿐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2016년에 알파고 맨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었죠. 2016년이면 여러분이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니까 중학생일 때일 것 같은데 여러분 중학생일 때 막 TV에서 막 알파고가 뭐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 보면서 여러분이 아마 과학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TV에 나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좀 잘못하신 게 뭐가 있었냐면 저도 그때 TV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오 대단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요 하나하나가 어떤 분이 설명할 때 뭐 뉴런이니 뭐니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뉴런이 아니죠. 이건 그냥 유닛일 뿐이에요. 유닛이라 부르는 구조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뉴런이라 부르는 분은 이 신경망 구조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요 하나하나가 뉴런이라서 이게 인공신경망인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수학적인 구조일 뿐이고 전반적인 프레임 자체는 인공신경망 요 인풋과 아웃풋만 있어도 우리가 신경 전달 체계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이 그림은 총 몇 개의 레이어가 있을까요? 딱 보시기에 레이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레이어라고 이름을 붙은 건 아웃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이지 요 처음에 있는 건 레이어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인풋이라고 돼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레이어가 아니냐? 레이어가 아니냐? 사실 여기 옆에 이 그림을 보면 이 글자를 보면 이 글자들이 다 레이어의 가운데 딱 정중앙에 있는데 얘만 살짝 왼쪽에 있는 이유가 원래 여기 레이어라는 글씨가 있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 때 흰색 박스로 지워버린 거예요. 제가 지워버렸어. 근데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 누구냐? 인공지능의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스탠포드 대학의 앤드류 응 교수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러겠죠? 아니, 고대 교수가 뭐가 잘났다고 스탠포드 교수가 틀렸다는 소리냐? 예, 틀렸단 말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얘네들 레이어가 맞죠. 지금 여기 바탕색이 칠해져 있는 애들은 레이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2개짜리라고 본다면 우리가 1시간 공부했고 2년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거를 수학적인 연산을 하는 것, 즉 W 세로 2칸짜리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서 시그모드 씌워주는 이 수학적인 연산을 하는 건 이 레이어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학 연산 딱 한 번 했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 딱 한 번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요 연산이 한 번 하는 건 이 아웃풋 레이어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히든 레이어를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인풋은 그냥 1,1라는 걸 받아들이는 엑스 언더바 데이터일 뿐이지 여기서 행렬을 연산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얘를 레이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레이어가 몇 개냐 그러면 우리는 3개라고 말을 해요. 인풋은 레이어가 아니다.
인풋은 그냥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창구일 뿐이지 얘에서 뭔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그런 딥러닝 연산을 하진 않는다. 그런 연산을 하는 게 레이어이기 때문에 우린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만 레이어라 부른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공신경망에서 레이어가 10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개는 아웃풋 레이어고 9개는 히든 레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2학년이 되면 다음 학기가 되면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수업, 이제 컴퓨터 학과 애들은 논리 회로라고 부르는 수업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배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디지털로 여러분 회로는 회로 혹은 반도체, 그러니까 회로랑 반도체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분야죠. 회로를 만들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날로그 회로랑 논리 회로가 있어요. 아날로그 회로는 뭐냐면 내가 회로에서 전기 신호가 쫙 인가됐을 때 그 전기가 여러 가지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어떻게 쭉쭉쭉쭉 우리가 퍼져나가고 얘네들로 어떻게 신호를 만드는가 뭐 이런 걸 배우는 거고, 디지털 회로는 뭐냐면 0101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이에요. CPU 만들고 메모리 만들고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모두 다 만드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회로인데, 그래서 회로 전공자들은 아날로그 회로랑 디지털 회로랑 나눠서 취급을 합니다. 너 회로 전공이야? 너 아날로그야? 디지털이야?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둘 다 근데 프로그래밍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아날로그 회로라고 아무리 아날로그를 해서 여러분이 납땜질을 하진 않습니다. 요새 아날로그 회로도 엄청 복잡하죠. 그러니까 기계로 컴퓨터로 자동화돼서 구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2학년 때 돼서 아날로그 회로 실습하시면 아마 그 아날로그 회로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하면서 실습을 하실 거고, 디지털 회로는 0101로 만드는 베릴로그나 VHDL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제 짭니다. VHDL이나 베릴로그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렵냐? 파이썬과 C를 알면 거의 대충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아먹을 수 정도 됩니다. 그리고 C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파이썬도 제가 문법을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C만 알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좀 그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어가 기본인 거예요. 자, 디지털 회로를 짤 때는 디지털 회로, 내가 만약 컴퓨터가 좀 더 재밌는 것 같다. 그럼 디지털 회로 쪽을 전공하셔도 반도체, 그러니까 컴퓨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드는 쪽으로 가시면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논리 회로에서는 AND와 OR라는 걸 맨 처음에 배워요. 맨 처음에 뭐 배우냐? 0101로 된 게 디지털 시스템이니까, 컴퓨터 디지털 시스템이니까 사실 논리를 배우면 맨 첫날 배우는 게 뭐냐면 드모르강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1학년 때 나오는 집합에 나오는 드모르강의 법칙을 제일 먼저 배워요. 되게 간단하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게 AND랑 OR을 배웁니다. 자, 근데 우리 아직 안 배웠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요 예제는 그 이진 그 인공신경망이 처음 나온 게 1969년이거든요. 뭐 혹은 그 이전, 이때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을까요? 우리 첫 시간에 그 앨런 튜링이 컴퓨터의 아버지라는데 그 1941년도고, 이제 그때 컴퓨터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컴퓨터 만들어진 이후 그게 하나의 학과로서 학문으로 정립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1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컴퓨터과는 1950년대 생긴 거예요. 그럼 1960년대 10년도 안 지났는데 그 과에 얼마나 다양한 전공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픽스 이런 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컴퓨터로 그래픽을 보나. 컴퓨터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컴퓨터과의 전공은 수학과랑 되게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수업이 있어야 되니까 논리 회로라는 수업이 있었을 거고, 예, 컴퓨터과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로직 디자인이라 불러요. 논리 회로.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과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부르지만 0101에, 컴퓨터과 애들은 이게 0101의 논리를 따진 데서 논리 회로라고 부르는 수업이에요. 논리 회로를 들으면 저 AND OR를 배웁니다. 근데 이거는 몰라도 할 수 있어요. A and B, 그럼 뭐죠? A, B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다가 AND고, OR는 뭐죠? 뭐든지 간에 참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다. 그러니까죠. 모든 게 다 거짓이어야지만 거짓이다가 OR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거짓이라고 그러고 검은색을 참이라고 한다면 1과 1, 1과 1 모두 다 참이어야지만 우리가 검은색이고, 0이 하나라도 섞여 있는 0,1이라든지 0,0이라든지 여기 1,0이 들어오면 그거는 흰색이다, 거짓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선형으로 분류가 되나요? 이렇게 이 선으로 분류가 되죠. 막 휘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직선으로 쫙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로. 지금까지 배운 걸 할 수 있어. 그런데 오화도 마찬가지야. 오화도 모두 다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만약에 얘네들처럼 하나라도 1이 섞여 있으면 얘네들 참이에요. 그럼 얘네들 나눌 수 있느냐? 직선으로
직선으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딱 직선으로 나누면 되지. 이거는 히든 레이어가 필요 없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책받침처럼 선형으로 딱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곡선이 필요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엔드나 오화까지는 이게 상관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엔드 오화를 보니까 우리 이진 분류기만으로도 이 직선 평면으로 나눠도 충분히 나눠진다라고 1950년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XOR라는 이 논리 회로 연산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00이나 0, 11일 때는 0이고 01이나 10일 때는 1입니다. 즉 0,0일 때는 0이고 1,1일 때도 0이지만 1,0이거나 0,1일 때는 1이다. 이거 직선으로 나눌 수 있나요? 사실 이거 직선으로 못 나눠요. 직선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는 1의 영역, 여기는 0의 영역 그러면 얘가 틀렸잖아. 그럼 75%밖에 안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나눴어. 그래서 여기는 0, 여기는 1이다. 그러면 요거 반만 맞고 왼쪽도 반만 맞고 오른쪽도 반만 맞았으니까 얘도 5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용을 써도 직선 하나로는 얘네들을 1과 0을 완벽하게 분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책받침 두 개가 필요해. 그쵸? 그러니까 이때부터 히든 레이어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다, 뭐 어떤 수학적인 분류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수학적으로 처음으로 증명해낸 사람이 MIT의 교수님이셨던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대 AI를 만든 사람이에요. 앨런 튜링은 현대 컴퓨터 공학을 만든 사람이라면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뭐랄까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다 이런 학문을 인공지능이다라고 부르는 그 이름도 이제 이 사람이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 1969년에 무슨 책을 썼냐면 펄셉트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 쓰신 책 이름인데 펄셉트론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엔드나 오와 같은 문제는 우리 선형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나눌 수가 있어. 봐봐.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얘가 0011과 같은 그런 엑소화 문제에서는 책받침 하나만 있는 레이어 하나짜리 우리가 뭐라 했어요? n개의 레이어가 있으면 한 개는 무조건 아웃풋이고 n-1개는 히든 레이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 개의 레이어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아웃풋 레이어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내가 만약 아웃풋 레이어밖에 없으면 우리 항상 오차가 생기게 마련이야. 그런데 두 개 레이어가 있어서 히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책받침이 두 개 생기잖아. 그러면 A와 B를 즉 엑소와 문제를 풀 수가 있어. 라고 그 1969년에 펄세트론이라는 책에서 쓰시면서 우리가 엑소와 문제를 풀 수 있다. 즉 이거를 분류를 100%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히든 레이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히든 레이어를 하나가 아니라 20개나 여러 개 써서 딥하게 깊게 쌓으면 그게 바로 딥한 학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은 별게 아니라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은 인공신경망일 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시초는 1969년에 마빈 민스키 교수님이다. 근데 마빈 민스키 교수가 1969년, 즉 지금부터 52년 전에 만든 이론이에요. 네. 뭐 어떻게 하냐? 이제 수학적으로 그럼 따져봐야죠. 히든 레이어 하나 만든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우리는 공학자니까 그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내가 우리가 1시간을 공부한 시간 여기는 족보의 양으로 두 개의 정보를 받아서 내가 A뿔을 받을지 F를 받을지에 대한 0일 이진 분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짜리 가로 벡터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이걸 x1, x2라고 표현했는데 x1, x2는 이렇게 A와 B에만 들어가요. C에 안 들어가. 그러면 A에 넣으면 이 가로 벡터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 입장에서는 얘를 받으려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세로 벡터에 W가 필요하고 바이어스 하나가 필요해요. B도 마찬가지로 세로 벡터에 W가 필요하고 바이어스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X, Y라는 하나가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죠. 우리 여기 왼쪽에서 본 대로 A와 B의 입력은 X1, X2예요. 이렇게 위에도 들어가고 아래도 들어가요. 위에 들어가면 얘가 세로 벡터 W랑 곱해주고 바이어스 더해주고 시그모이드를 씌워서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밑에도 들어가면 얘가 세로 벡터의 W랑 곱해서 바이어스 더해서 시그모이드 씌우면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그럼 얘도 하나의 값으로 나오고 얘도 하나의 값으로 나오니까 C로 들어갈 때 가로로 2개짜리로 들어가요. 그럼 C 역시 내가 C라면 보면 알겠지만 A의 출력이 Y 언더바 1인데 Y 언더바 1이 지금 C로 들어가고 있고 B의 출력이 Y 언더바 2인데 얘가 지금 C의 또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A와 B가 하나의 값을 딱딱 내보냈으면 얘가 같이 뭉쳐져서 C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C에 이렇게 들어가면 C는 세로 벡터 2개짜리가 있어야 리니어 컨비네이션 되겠죠. C한테 이렇게 오면 이렇게 해서 딱 곱해져야 되겠죠. 거기에 바이어스 하나 필요하고 시그모드 씌워서 이 결과를 내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수학적인 흐름입니다. 히든 레이어에서. 그러면 얘네들의 W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지금 세로 벡터 2개짜리예요. 그렇죠? 어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첫 번째 히든레이어에 A와 B 2개 있었으니까 얘 위에 하나 들어가고 밑에 하나 들어가고 그럼 얘네들이 2개 그리고 처음 사이즈가 2였으니까 얘네들은 그 2개는 모두 다 2x1짜리 세로 벡터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거고 또 이 유닛이 2개니까 하나씩 내보내면 2개짜리 가로 벡터로 들어가니까 C는 2개짜리 세로 벡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소와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으니 0,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리니어 펑션,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이진 분류, 소프트맥스를 배울 때 우리가 아는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학습이라는 건 W 값과 B 값을 찾아주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학습이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얘는 W, B 값 다 줬네 이미. 다 줬어. 이거 다 줬어. 이렇대 다 줬어요.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뭐 하자는 소리죠? 뭐 하자는 소리냐면 지금부터 아 이미 답을 다 주고 이 답에다가 우리 여러 가지 이 네 가지 엑소와에 대한 네 가지 상태를 집어넣음으로써 엑소와를 풀 수 있는 W 값과 B 값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 히든 레이어가 있으면 진짜 엑소와 분류가 가능하구나. 라는 믿음을 예제를 보여주기 위한 게 이번 슬라이드입니다. 원래는 이 지금 방금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을 여러분은 코드 돌리면서 찾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00부터 시작하면 00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00이 어디에 들어간다? 00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야 되겠죠? A부터 해봅시다. 00을 집어넣으면 A의 W인 5와 5를 세로로 곱하고 바이어스인 B를 더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얘를 시그모이드에 씌우면 자 시그모이드 보면 0이면 0.5고 시그모이드 입력값이 음수면 0.5보다 작아져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는 음수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0이라고 판단하고 양수가 들어오면 커브가 올라가니까 1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음수니까 0이 돼요. 자, y1으로 a를 출력해서 나온 값이 0이래. 그럼 0은 c의 첫 번째 값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b를 볼게요. 여기 0과 0을 집어넣었으니까 0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과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봤자 다 0 곱해주는 거니까 0이고 거기에 3을 더해주면 3이 나오고 시그모드 3은 1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거는 1이 돼서 여기 들어가겠네. 그쵸? 그럼 C 입장에서는 0과 1이 나한테 들어왔네. 그래서 0과 1이 들어오면 여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과 곱해주면 위에 있는 마이너스 11은 0이 곱해져서 사라지지만 밑에 있는 11은 1이 곱해져서 살아남고 6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고 시그모드 C니까 0이 된다. 따라서 0이 됩니다. XY에 따라서 0이 맞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00, 01, 10, 11 네 가지를 다 해보세요. 그러면 이 히든레어가 있으면 엑소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15분이니까 여기까지 하는데요. 사실 이 히든레어를 어떻게 쌓는지에 대한 이 수학적인 연산 구조를 알면 내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유인세 개수를 막 늘려가면서 코드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늦어서 죄송하고 나중에 저희 지난번에 제 백신 때문에 빠졌던 수업 보강할 때 그때 이 부분 시간을 보충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교를 통해서 저희가 시험 시간을 우리 나눌 수 있게 제가 뭐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분 정보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강의한 코드 당연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중간고사 코드 들으면서 코드 설명한 건가요? 여러분 나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만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호재 학생 수요일에 강의한 코드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오후 중에 올려드릴게요. 제 회의가 또 있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은호 학생, 그리고 천호재 학생 만약에 제가 오후까지 안 올리고 있으면 단톡방에서 한번 말해주세요.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알았죠? 예. 13일 녹화 강의 올려줄 것이냐? 아직 안 올렸나요? 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링크를 공유 안 했네요. 그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고사 코드를 보여주시면 그 코드에 설명한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코드를 보면서 여러분께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될까? 이 부분을 뭘로 바꾸면
우리가 답이 어떻게 나올까? 이 부분은 클래스로 만들지 않고 다른 걸로 만드는 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일종의 프리토킹 할 겁니다. 프리토킹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먼저 한다 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유진 학생이나 천호재 학생이나 제가 오늘 오후 한 3시까지 안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톡방에 말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까먹었다는 소리니까 올리면 되고요. 다음에도 제가 혹시라도 까먹고 안 올리면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확인해서 올려드릴게요. 알았죠?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남아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쭉 해주시면 제가 질문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갈게요. 예, 혜진 학생이랑 규영 학생 저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